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미국 이슈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좀 확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6,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풍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일부분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버텨주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했고요.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특히나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10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도 강합니다. 근데 명인제약이 코스피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가탄으로 유명한데요. 정신질환,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에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절반 정도 상승세는 유지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튀는 섹터를 중심으로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우리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오늘 만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AX라고 하잖아요. AIX, AI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투자를 좀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전에 블랙로, 레리핑크 CEO를 만나서 회장을 만나서 한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AI 수도가 되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 AI도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와줄 거리가 있으니까 한국과 이제 협력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 지사를 출범한 이슈 있고요. 카카오와 제휴하고 거대 기업들 뭐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SK그룹 협력 검토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온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시총이 6,300조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연이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까지 훈풍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빠르게 또 선점하시느냐고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데 의미 있는 선을 좀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디램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DDR4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범용 반도체인데 $6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뭐 7년 만입니다. 6년 8개월 만에 이 선을 넘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약간 상승세는 좀 미비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제품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초격차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최첨단 D램 쪽 공정에 대한 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먹을거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강한데요. 뭐 동진 세미캠, 뭐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원익 IPS, 신태 오늘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 튀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하면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이쪽이 강해서 이 이슈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블룸에너지 소식부터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와이오밍 신규 발전소에 첨단 연료 전지라고 해서 이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전력 많이 필요한데 24시간 전기,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설치도 빠르고 효율성도 좋은데 신뢰도 있고 또 배출량도 낮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니즈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섹터 같이 튀거든요. 근데 이유는 AI 인프라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연료 전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장중에 SK D&D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슈가 하나 더 붙어 있죠. 한행컴퍼니라고 사모펀드에서 공개 매수 이슈가 있는데 그 때문에 오늘 같이 맞물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 한병화 연구원이 최근 나와서 SK 이터닉스를 또 관심주로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SK 이터닉스 잘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역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두루두루 강한 섹터는 반도체 AI 관련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조선주 역시나 좀 강한데 MRO 쪽 그리고 조선기자재 섹터 강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하나엔진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 선 위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K조선주는 미국 선박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한국 K조선주에 이익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쪽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더 얹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미국 에너지업 샘프라 같은 경우에도 LNG 수출 프로젝트 시설에 이제 최종 투자를 결정하게 된 그런 이슈가 언급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신조선 LNG 20척 수주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K조선사가 좀 수주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호주 기업 같은 경우에도 LNG선 한 20척 최대 건조를 하는데 중국은 일단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혜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한국 K조선사와 협의 중이다라는 이슈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스의 본사를 둔 가스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나오션의 두 번째 LNG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중공업을 선정해서 계약 아마 체결하면서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K조선주 괜찮은 상황에서 기자재 강하고 하나엔진 52주 신고가 같고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섹터별,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10월의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3,459포인트까지 올려낸 이후 지금 3,45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초록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혼조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지금 호재성 소식이 나왔죠. 4조 5천억 달러 시총이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냈는데 지난 7월에 시총이 4조 달러를 전 세계 최초로 돌파한 이후로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된 이 슈퍼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훈풍을 받아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3%가량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2.45%가량 오르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디램 DDR4의 가격이 6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지금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 어제 3% 넘게 급등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 1.36%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어제 4% 넘게 튀어 올랐는데 오늘도 2.7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2.31%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만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어제자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잠수함 관련 수주 소식도 나왔습니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기에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본사를 주한 캐나다 대사가 방문해서 지켜봤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이에 따라 지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붙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관련 흐름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오늘 좋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51%가량 오르고 있고요.
다만 한국전력공사는 0.7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던 방산주들 오늘은 조금이지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중동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었죠. 11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일단 1%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가량 하락입니다. LRG 넥스원도 0.58%가량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 롯데만이 0.23%가량 소폭이지만 상승이고요. 방산주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조선주는 어제 이어 오늘도 좋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주의 상승에 힘입어 조선 기자재단 한화엔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지금 5만 원 선을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49,700원 선 지나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PR이 3.8%가량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역시나 경신해냈습니다.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의료 미용기기 메세라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고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네이버가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와의 협력 소식 이후로 20% 넘게 급등했던 네이버가 어제 이후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4.84%가량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약품 관세 100%가 부과될 예정인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가량 그래도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공장 인수 소식 전했던 셀트리온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겠죠. 오늘 1.2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이 2%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단 안에서 한화엔진과 전반적인 조선 그리고 조선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업종별 혼조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한 건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디램 관련주들, 소캠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원익 IPS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 넘게 지금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심택도 소캠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8%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원익 IPS와 심택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리노공업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HPSP,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단원에서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그래도 있는데요. 에이벨바이오가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도 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 수출력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관세를 100% 부과하더라도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붙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단은 쉬어가는데요. 파마리서치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도 일제히 2%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텍, 메디톡스까지 일제히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은 잠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리콘투가 2.84%가량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네이버 두나무 협력으로 주목받았던 우리기술투자 오늘은 4%가량 빠지면서 네이버도 4%가량 하락, 우리기술투자도 4%가량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있고요. 코스피가 0.71%가량 올라주면서 3,450선 재회복을 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459포인트까지 올랐었고요. 3,449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3%가량 오르면서 8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85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1,100억가량 사들이면서 이 메이저 주체 수급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개인은 3,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80억가량 팔고 있고 개인도 170억가량 팔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만이 35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시선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사고 있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코스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제는 정말 제약주를 봐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내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간밤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에 약간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자, 일라이 릴리, 머크 이런 기업들이 한 4에서 6%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제약사와 바이오텍으로 나눠서 각각 두 가지의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조, 거의 2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한 4년에서 5년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못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증권의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할을 앞두고 여기 인적 분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설립이 될 건데 그를 좀 미뤄둔다, 거래를 좀 미뤄두고 있다. 이것을 앞두고 이런 의견을 좀 제시했고요. 17일 임시 추종이 열리고 30일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17일부터 30일 이 사이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제약사 탑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약품도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미국 정책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미 약품을 보실 때 근육 증가제, 경구 저분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모멘텀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되면요 비만 치료제 3상 그 발표가 되는데 여기 탑라인 발표예요. 탑라인 발표라고 하는 건 핵심 결과를 일단 우선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이후 뭐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핵심 결과가 12월 3상 탑라인 발표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는 이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크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임상 업데이트 기대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약사와 약간 좀 맥을 달리하는 게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공시가 있었습니다. 머크로부터 마일스톤에 약 350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 이슈는 있어서 좀 보시고요. 오늘 알테오젠 오르죠. 키트로다 SC FDA 승인 이 이슈가 있고 나서 사실 주가는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빅 이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그 직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증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LO라고 해서 이거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넘겨주고 돈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이 이제 연말에 있을 예정인데 아직 좀 그 이전에 뚜렷한 변화가 없겠지만 연내에도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는 더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낮을 때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파트너사들과 그 협력, 임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리가켄 바이오는 매년 굉장히 꾸준하게 한 건당 라이선스 아웃 이런 이슈를 좀 내보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이고 바이오텍의 탑픽은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단 이제 실적 시즌 잘 보셔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은 10월 1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뭐 SK 바이오폼이나 초에 있는 걸 좀 미루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 높은 종목들 쭉 언급했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긴 했는데 9월 들어서 좋은 이슈 있는 이후에 주가 급등 이후에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 때문에
또 낮아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굵직한 R&D 그리고 임상 발표 이슈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좀 봐야 할 다양한 학회 이슈를 보면은 유럽 종합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17일 날 열리고 여기에 리가켄 바이오와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 참가를 합니다. 월드 ADC라고 이거는 항체 약물 접합제 요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11월 3일 날 있고 미국 혈액 학회도 이렇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학회 이슈 2, 3주 전에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잘 봐야 되는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트럼프 약가, 관세 15% 압박 있지만 크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워낙 이제 국내 제약사들 덩치 큰 계약사들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탑픽도 얘기해드렸고 관심주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일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제약바이오주 본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티증권사였고 지금 내년에 AI 인프라 투자 금액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686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달러를 다 원화로 계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2029년까지도 누적 AI 인프라 금액은 이만큼 높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투자가 약 140조 원 있었고 오픈 AI와 그리고 간밤에 코어비가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함께 계약을 또 확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 스타게이트잖아요. 그게 확장이 됐고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가 10배가 확대가 됐고 이 대부분의 이슈가 2주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인프라 투자 금액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핵심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섹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텐데 이러한 기대감이 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면 자금 조달이 원활히 돼야 됩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히 돼서 투자가 원활히 집행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금액은 늘어나서 그런 전망치,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증권이었는데 신성장 동력의 탑픽을 쉽게 가려놨습니다. 태광, 하이젠 R&M, 한미글로벌이다라고 딱 찍었더라고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자칫 좀 주춤했던 이 북미 LNG 수출 터미널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확장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광의 경쟁자가 성광밴드거든요. 여기가 이제 태광도 그렇고 피팅, 이음새, 밸브 이런 쪽이니까요. 파이프라인. 근데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태광과 시총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에서 20% 줄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태광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젠 R&M 보도록 하면요. 내년 전동기 최저 효율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하이젠 R&M은 모터 이런 쪽의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 전동기 효율이 안 좋은 것은 시장에서 아웃이 됩니다. 개발도 안 되고 이제 생산 판매도 안 되고 그런데 하이젠 R&M 같이 그 기술력 좋은 모터 관련 기업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이젠 R&M의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범용 모토 사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이젠 R&M은 최근 주가가 뛰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팔을 굽히거나 손가락을 까딱거리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런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스마트 액추에이터 부품을 그리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최근 부각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 사업도 잘 되고 최근 신산업도 잘 되면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신성장 동력 있는 기업을 가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긍정적이다. 하이젠 R&M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글로벌 보면요. 여기가 워낙 이제 국내 1위
글로벌 8위 건설 사업 관리인데 최근 북미, 중동 성장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모멘텀을 좀 나눠놨더라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공장 라인 증설에 대한 수혜 있고요. 재건축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이고 해외는 미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 설립하라고 하잖아요. 현지 투자 늘 것이다라는 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현재 사우디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겠다라고 하고요. 원정 등 신규 수주가 된다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건설 시공 능력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딱 이렇게 세 종목 골라드렸으니까 10월에 볼 신성장 동력 기업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보면요. 자사주소가 이 이슈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이제 주주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더 이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전량 소각했을 때 EPS 이익이 한 3.1%, 코스닥은 2.1%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불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옥석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아야 할지 저희가 매번 아침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일하고 내일 주시장 보면은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 이 짧은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될지 오늘도 지혜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긴 연휴가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이 투자자분들께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은 모두가 두려워서 뭐 그런 어떤 핑계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데 시장은 큰 그림으로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소를 타면 좋으냐면 이 시장의 굵직한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렇게 좀 사이클이 돌아간다면은 어느 날은 바이오가, 어느 날은 로봇이, 어느 날은 반도체가, 그죠? 어느 날은 조선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화재 관련해서 또는 뭐 나무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조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푹 조정을 보는, 그는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이 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의 수급보다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있는 수급들이 이렇게 쭉 빠질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던, 어제도 제가 조선주 말씀을 드렸는데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좋잖아, 그죠? 이제 수세를 타면서 앞전 고점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냐면 하나 엔진이, 그죠? 또 어제의 HJ 중공업이 조선주들이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또 빠진 종목을, 그죠? 이 파란불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놀라가지고 막 다 던지잖아, 그죠? 그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델리 TV 토요일 날 뭐 이난희 333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을 봐라. 농심, 알테오젠 이렇게 이번 주에는 푹 빠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가시는 것이 추석을 지나고 오면은 좀 더 흐름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농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바닥을 딱 찍고 지금 보면 터닝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좋으신 분들은 저는 것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조금 중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봉을 세운다라는 거는
그건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봉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와야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 갖춰져 있던 종목들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저 꼭 바닥이 아니어도 어떤 분할 매수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모든 종목을 그저 똑같은 매매 방법의 기준으로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조금만 밀리면 잘라버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앞으로 5,000포인트를 가는 그런 어떤 그저 초석을 다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시소를 타는 전략 절대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오늘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어제는 HJ중공업이 강하게 흘러갔다면 수급의 형성에 의해서 오늘은 지금 보면은 하나엔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제가 HJ는 27,000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보면 28,000원 라인에서 놀고 있듯이 이제 추세가 하거든요. 오늘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49,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오늘 신고가를 쓰고 있고 지금 벌써 거래대금이 거의 한 2,700억 정도 들어오니까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엔진이 오늘 52주 신고가 갔어요. 근데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뜻을 잘 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순환매되는 와중에 포트의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미국 셧다운 확정 발표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또 회동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안과 밖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중점 점검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포커스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해볼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1시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또 다양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자세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언급을 했고 네. 이거에 대한 파장, 우리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영향은 또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1차적으로는 그 폴리마켓 같은 데에서 이제 배팅 사이트죠, 미국에. 이제 거기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95%니까 네. 사실상 이제 100% 양쪽이 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장 걱정이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일단 1차적인 가장 큰 걱정이실 텐데 그러면 이 과거에 이제 사실은 꼭 무슨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이 미국의 셧다운 이것이 과거에는 어땠었느냐. 이게 이제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네.
마지막이 2018년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때네요. 네. 그러니까 1차 때. 예, 1차 1차 정부.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보면 지금 총 20번의 사실은 지금 차트가 열렸네요. 예, 예. 총 20분의 정부 폐쇄 셧다운이 있었는데 뭐 기간도 다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악영향을 제대로 미쳤었던 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맨 위에 그때 보면은 듀링이라고 돼 있는데 조기간에 마이너스 때가 많았던 게 1970년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놓고 보면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마지막 트럼프 2018년 12월에 했었던 폐쇄 기간 때는 폐쇄 전에는 주가가 빠졌고 그 폐쇄 기간 동안 가장 최장 기간이었던 34일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10%나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과거 20번, 50년 역사 동안 20번의 정부 셧다운이 미국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제로. 예. 제로섬 게임이었다. 일단 그렇게 놓고 보면 과거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양쪽이 싸우긴 싸우지만 결국은 합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합의해서 되돌아오더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들은 이제 시장에서 안 하고 있고 최근은 이번 주 아마 직전까지도 셧다운 가능성 높아졌지만 미국 시장은 어젯밤에도 꿋꿋이 잘 버텨줬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장 걱정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장 가까운이었던 7년 전 2018년도의 사례. 그때는 주가 빠지고 주가 올라가고 그때 왜 그랬냐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셧다운 때문에 빠졌던 게 아니었고 다른 이유. 예, 그때는 2018년도에 지금도 그때 파월이었네요. 파월이 FOMC 통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금리를 매번 FOMC 열릴 때마다 올렸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해 여름부터 12월까지 수직 하락했었던 때거든요. 근데 12월 들어서 드디어 셧다운까지 벌어지면서 연준이 스탑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2018년에 주가의 급락, 급등 그거는 셧다운은 있었지만 사실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도 미국이 V자 반등하면서 바닥 대비로는 뭐 30% 뭐 이렇게 올랐고 네. 연초 대비로도 2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있죠. 그렇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때와 지금이 주가의 레벨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양쪽에서 하는 가장 큰 얘기가 원래는 지금 우리 디톡스라고 하죠. 또는 간헐적 단식. 예. 우리가 좀 잠깐 쉬어줘도 사실은 몸에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에 사실 큰 영향이 없었어요. 연방. 왜냐하면 무급으로 잠시 쉬었다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잠시 무급으로 장기 휴가 갈 수도 있고 또 내지는 필수 요원들은 갔다가 무급으로 일하지만 휴가 못 가고 어쨌든 나중에 돈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으름장을 뭐를 놓냐면 이번에 무급으로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어.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 인원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보는 거는 FOMC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것이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고용 지표 있죠. 예, BLS 관련해서. 예, 고용 지표 있죠. 다음 주에 CPI, PPI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사실은 FOMC가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비유를 들자면 갑자기 안개가 쫙 꼈는데 거기서 시속 100km 달리다가 이게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깜깜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연준 시장에서 약간 좀 곤란 상황이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미국 국채 시장 중에 물가 연동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 팁스가 있는데 이 규모가 한 3, 4조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매달 나오는 물가 지표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물가 지표가 안 나오면 이 시장에도 지금 그렇네요. 예,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장은 영향은 없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는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타격을 장기화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영향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좀 그러니까 당장은 안심하지만 이것의 향후 방향성, 길이에 따라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은 뭐 마음 편하긴 지낼 수 있지만 둘이 얼마나 지금 이것을 대치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은 고용 지표 발표 안 할 텐데 그럼 이게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경제 판단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졸트나 ADP 고용 같은 경우에 괜찮아서 뭐 문제 없다라고 하죠. 그건 또 봐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DP가 네. 이제 네. 나쁘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에는 전혀 문제 없다. 이제 이 논리인데 사실은 그거는 ADP는 ADP고 나머지도 네. 같이 봐야 돼서 그거는 좀 채권 시장에서도 좀 뭐랄까 금리 인하에 너무 뭐랄까 거기에 대한 그 긍정적 마인드 약간은 좀 편향된 좀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건은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고 말씀해 주다시피 미국 국채 팁스라고 물가 연동 거기에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맞습니다. 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 그런 부분으로 좀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그때 막 무너졌을 때는 금리 인상 시기였고 지금은 속도 조절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여서 좀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AI CEO를 만난대요. 그 이슈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협력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오픈 AI 사장이 100억 개의 GPU 미래를 또 언급해서 GPU 대란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질 가능성 좀 다 얽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이 100억 개지 100억 네. 개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가격까지 감안해 보면은 야, 전 세계가 이게 GPU만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마치 1인 1닭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네, 네, 네. 1인 1 GPU 시대. 왜냐하면 2035년 기준 얘기거든요. 2035년 되면 지금 한 75억 정도 전 세계 인구인데 그게 대략 85억에서 100억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 하에 지금 네. 100억 GPU면 1인 1 GPU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엄청 야심찬 포부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AI 시대로 들어가고 당연히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AI 쓸 거니까 그 정도 데이터 센터의 용량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샘 얼트만의 요즘은 거의 뭐 그 AI 시대의 아버지 같은 그런 포지션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이 오픈 AI가 장사가 잘 되는 듯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도 고민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실적 데이터. 예, 이게 이제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네. 여기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한테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내부의 투자자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CFO가 네. 오픈 AI가. 그럼 그 보고한 자료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장사 잘해서 벌어들인 게 이제 소위 그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돈이 나갈 거잖아요. 네. 투자 유출되는 현금 두 가지를 더하고 빼기를 하면은 남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남는 현금이 얼마냐. 이게 이제 잉여 현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은데 네.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옅은 붉은색, 분홍색에 가까운 게 1, 4분기 끝나고 보고했던 겁니다. 자기 투자자한테. 저희가 28년까지는 돈을 못 벌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이 현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더 많이 써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누적견으로 한 350억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좀 채워주세요. 얘기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이번 여름 지나고 나서 보고할 때는 그게 지금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 해 더 늘어나서 2029년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 같고 규모도 훨씬 늘어서 1,150억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게 저 의미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돈 좀 많이 넣어주세요. 1,000억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구원투수로 손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 1,000억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하겠다. 그게 다 여기에 연결돼 있다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많이 맡겨주는 거네요. 저쪽에서. 예,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도 이것이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외상 매출, 외상으로 가져가 이거거든요. 약간 잘 자전거래 생각해봐. 같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한테는 매출이 늘긴 느는데 이게 외상으로 지금 오픈 AI한테 준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이 외상으로 좋으면 매출은 늘어서 좋은데 이게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매출 채권으로 잡히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운전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소위 그 영업 현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약간 돌려막기식의 네. 순환 출자 구조 같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둘 간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얘기긴 한데 오픈 AI가 결과론적으로는 저 2029년 전까지 사실은 돈을 본격적으로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에서 결국은 1인 1 GPU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의 그러한 소위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외상이라고 이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뭐 자정 거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오픈 AI에 결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잘 엑시트 해야지 성공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실적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야지 거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니즈가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분 보면은 그 네. 냉정히 보면 기술자 출신은 아니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이고 VC 출신. 예.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펀딩의 귀재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소위 지금 오픈 AI나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서버린 AI 국가 차원의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은 빅테크들의 투자가 대략적으로 올해 정도 지나면 내년부터 조금 슬로다운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중국을 가고 싶은데 중국은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사실은 오픈 AI나 엔비디아가 조금은 다급해서 좀 뛰어다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죽지 말고 K반도체 강국이니까 그럼요. 제대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오늘 오후에 기사 이제 쏟아질 텐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만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본격화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 SK하이닉스 오늘 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오지빌주 신고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투자처 괜찮을 만한 이런 거 좀 가려주세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올라가서 사실은 만만하 보이지는 네, 않는데 네. 이제 굳이 향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본적으로 AI와 연방돼 있는 거는 HBM이죠. HBM3E 이쪽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후에 지금 내년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블랙에서 루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 HBM4인데 그때 되면은 좀 그 기술의 향방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오.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소위 그 GPU랑 HBM을 쌓아 올린 것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다 넣다가 이제는 GPU 위에다가 HBM을 위로 얹는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지금 GPU와 HBM의 현재까지 3E까지는 지금 동등한 위치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층식으로. 네. 근데 우측으로 가면은 더 위에 얹는 고층식으로 수직으로 더 네, 얹는. 네, 원래 HBM도 수직으로 쌓아놓은 건데 예. GPU에 더 쌓게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저 맨 밑에 닿는 부분을 베이스 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 베이스 다이를 이전까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어 갖고 네, 납품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워낙 속도나 이런 것들이 초미세 공정을 가다 보니까 파운더리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이거를 이제는 TSMC한테 지금 직접 하던 걸 맡기겠다. 마이크론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삼성전자는 파운더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삼성전자는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돈도 덜 들어가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직접 만드는 거니까 돈도 덜 들어가는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HBM4가 30% 지금 그 가격을 높일 건데 올라가는 다의 이유가 지금 위에 올리는 그 파운더리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30% 올려서 한 20%를 TSMC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내재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번 판을 바꿔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삼성전자 파운더리 밸류 체인이 꽤 내년부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밸류체인들 아마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쳐보시면 종목들 쫙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이제 적자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쪽에서 돈이 붙어준다면 정말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 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송재경 대표님 분석을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서야 베이스 네. 다이의 중요성 네. 이런 부분도 이익과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화웨이도 거의 뭐 맞짱을 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강하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CEO도 굉장히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죠.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AI 반도체 생산을 2배로 늘린다. 이게 자체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에 또 결정적인 카드를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의도한 바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원래는 중국을 좀 도태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소부화에 보면은 해와 바람이 싸워서 그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람이 지고 더 햇님이, 강하게 예. 햇님이 이겼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바람을 엄청나게 불었더니 꽁꽁 싸매는 바람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AI 생태계가 중국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화웨이, 그 캠브리온, 이런 데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중국 내 엔비디아들이 속속속 나타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화웨이고 화웨이의 스탠드 칩 자체의 레벨이 물론 엔비디아의 최신 칩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는 오픈 AI가 있다면 지금 그 중국에는 딥시크가 있죠. 네. 우리가 조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 딥시크가 사실은 조금 더 중저사양 칩을 갖고 충분히 이가 없으면 잇몸을 살 수 있게끔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주니까 중저칩으로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내에서 결국은 칩 생산만 되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칩 생산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SMIC 같은 데서 2배 이상, 최대 3배까지 늘린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사실 중국이랑 어마어마한 시장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사실은 HBM 이런 거를 같이 팔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AI 독립의 이 방향성이 미국이나 기존 투자자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딸리 가고 차트가 혹시 열려주시면 주가도 사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보시면 미국의 탑 10 AI 종목들의 상승률 20% 정도 나왔는데 중국 기술 탑 10 종목은 40%가 넘었어요. 야, 많이 가네요. 지금 국내 다 상장돼 있는 ETF들입니다. 지금 확실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자립에 대해서 시장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가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햇볕 정책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미스테이크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 드리면 그 요즘에 로봇 얘기 많이 나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관련주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에서 그 자회사에 로봇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고 해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결론은 여전히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은 당장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대개 부진함에도 주가가 여전히 잘 버티고 잘 가는 이유는 옵티머스 기대감 때문이죠. 네. 똑같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밸류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와 관련된 주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보셔야 될 거는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 키는 AI 쪽은 칩과 LLM 모델이었다면 이쪽은 로봇 손을 얼마나 누가 정교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누가 갖고 있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야지 사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저가로 잘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 싸움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미국 이슈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중국과의 이 저가 경쟁에서
가성비 있게 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좀 쫓아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자금력이 있어야겠죠.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기업들이 투자한 데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어서 그 각 기업들의 로봇 기업들의 소위 자금력도 같이 꼭 따박따박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 대표님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다 이해시켜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셧다운 이슈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까지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9월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9월 가운데 두 번째, 전체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 덕에 22% 증가한 166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64억 달러를 수출해 9월 기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8개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4% 줄며 관세 여파가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관세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신속히 다변화한 덕분에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입니다. 박물관이 트렌드라고 하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 이 국중박이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달군 한 영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국중박 분장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1위를 한 팀이 이 황호동 금기거리를 따라를 했습니다. 정말 영상을 보면 웃긴데요.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박물관 생각하면 조금 지루하고 옛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힙하고 MZ스러운 행사를 열 만큼 이 국중박 엄청 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요새 국중박을 가려면 오픈런을 해야 합니다. 요새 올해 방문한 관광객 수만 43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5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빽빽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5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면 거의 세계 탑5 박물관 안에 들 정도라고 하는데 국중박 도대체 언제 이렇게 힙해진 걸까요? 제가 그 힙해진 이유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 열리는 전시들이 줄줄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기증 명품전부터 해서 그 이후에는 합스부르크전까지 열리는 전시마다 줄줄이 흥행을 했고요. 이어서는 일단 가서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가 국중박 후기 블로그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블로그에는 빠짐없이 이 반가사유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유의 방이라고 해서 이 반가사유상이 하나, 떡하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웅장함이 정말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VR 그리고 파사드로 이 석탑과 광개대왕토비를 엄청 크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좀 지루한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스타 효과까지 있는데요. 최근에는 BTS RM이 국중박을 방문해서 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해외 팬들한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하나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대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캐대현의 열풍 속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중박의 인기, 마지막으로 뮤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뮤즈라는 말 생소하실 텐데요.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입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시면 이렇게 변색 소주잔부터 해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까지 이런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품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뮤즈의 인기 속에서 국중박 인기가 더 핫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최근에는 오리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초비 국립중앙박물관 에디션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포장지에는 이렇게 항아리도 있고 반가사유상도 있고 문화유산들이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하나의 외국인 필수 쇼핑템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제 일본의 도쿄 바나나, 대만의 펑리수, 그에 이어서 이 오리온의 비초비의 이 국립중앙박물관 에디션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으로 높게 올려서 잡고 있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는 1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참붕어빵 회수 이슈로 주가가 주춤하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매출과 이익도 모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 국중밥 협업 에디션 그리고 중국 소비 경기 회복으로 이 이중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외국인 이렇게 관광객이 늘다 보면 여행사가 수혜를 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정치적 불안 그리고 항공사고 여파로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들어서 곧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은 문화를 보러 갔다가 굿즈를 사고 또 과자까지 사오는 서울의 최고 핫플로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오리온 그리고 하나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는 돈 되는 트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요즘에 그 증권사 계좌 트면은 옛날에 기프티콘 주고 이러던데 요즘에 증권사 계좌 트면 뮤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고 싶어서 봤는데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터진 증권사에서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반가사유상 있죠? 미모 증권에서 지금 계좌 트면 주더라고요. 선착순으로 갖고 싶었는데 저도. 자, 국립중앙박물관 어렸을 때 다 가잖아요. 그거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줄 서가지고 빨리 선생님이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계속 그냥 저기 손으로 그 벽만 긁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보면은 손이 여기 시꺼매져 있었거든요. 제 검지 손가락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층을 돌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캐대언 열풍이 부는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대단합니다. 다시 국중박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뮤주도 굉장히 열풍이 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것 같네요. 자, 이 지금 저 국중박이랑 뮤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미약품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미약품. 그래서 한미약품이 2015년에 계속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여러 번 했던 것이 반환당하면서 조금 끝이 안 좋았지만 그게 결국에 지금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결국에 지금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제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계약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이미 이 기술 수출을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머크가 정점을 찍어버렸죠.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에 성공해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키트루다 이제 특허 절벽에서 방어됩니다. 그렇죠? 키트루다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잖아요. 에브비의 휴미라가 9년 연속을 하고 있다가 10년 연속을 하려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화이자가 갑자기 반짝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으니까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반짝 화이자는 찍고 저 먼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머크의 키트루다거든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항상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비의 휴미라에 이어서.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도 특허 절벽을 맞이했고 머크의 키트루다도 특허 절벽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특허 절벽을 맞이하면 저런 블록버스터 업체들이 자기 돈 되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제형 변경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변경하는 거예요. 제법 변경, 만드는 법 변경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이 지금 계속해서 뒤에 방어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머크의 간택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 지금 세 개도 지금 기술 수출을 다 하나씩 여러 개씩 날리면서 파이프라인을 꽂아놓은 업체들이죠. 지금 펩트론이 시가총액 3위고요. 리가켄바이오가 7위고 ABL바이오가 8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1, 3, 7, 8이 전부 기술 수출 플랫폼 장점을 가진 바이오 업체라는 것이죠. 알테오젠이 빠져도 3명이 있어요. 물론 4대 천왕 중에서 왕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알테오젠하고 결국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렇게 탄탄하게 4대 천왕 자리를 굳혀놓은 것이 지금 알테오젠이 빠져도 그렇게 허전하지만 않은 지금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물론 저렇게 하면 좋죠. HLB, 코오롱 티슈진, 지금 12회 HLB, 12회 코오롱 티슈진 있죠. 물론 저 업체들처럼 우리나라의 신약을 꽂으면 좋죠.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신약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머크의 키투라다처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되면은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코오롱이라는 그룹의 뒷배를 타고도 실패를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지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약업종에서는 한미약품이 원조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 그걸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잖아요. 제약 산업이 훨씬 더 뼈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바이오로 옮겨가는 건데 그래서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이 화학합성 의약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대로 넘어가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화학합성으로 만든 의약품이라 그거를 베낀 거는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베낀 건 바이오랑 유사하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게 셀트리온이 커왔던 그게 바이오 시밀러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만드는 게 화학합성 의약품을 유사하게 만들면 제네릭이고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제네릭이 한미약품의 88정이에요. 88하다 해가지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래서 88정이 제네릭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뭐 여러 가지 만들었죠.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마자로 끝나잖아요. 보통 모마. 그런 바이오 시밀러들. 그러니까 제네릭 회사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뭐를 노리고 있겠어요? 합성의약품 오리지널이라든가 바이오의약품 오리지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유사하게 베껴서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의 시장도 한미약품의 88정이 다 먹었죠. 그 뒤에 비아그라가 다 변경해가지고 막 모양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어 치려고 했지만 싼 가격으로 뚫고 들어오는 걸 못 막은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똑같잖아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로 약값을 크게 후려쳐가지고 들어온 처음 선점한 시장에서 많은 재미를 보면서 주가가 저만큼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보다 더 신약에 가까운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오리지널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나라 기술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활약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그 뒤에 후발주자들의 어떤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뒤에서 들어오는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오리지널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 기술 수출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제형을 변경하던가 제법을 변경하던가 어떻게든 변경해서 신약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 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측면과 공격을 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선 업체들은 지금 저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코스닥 10위 안에 4종목이나 저렇게 포진하게 된 것이고 그게 제약에서는 한미약품이 그것을 지금 일구려고 노력을 했었고 유한양행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보령은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자,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다음에 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펩트론, 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라이선스 아웃, 신약 후보 물질이든 기술 수출이든 기술 플랫폼이든 수출하려고.
그 업체에 도움이 되게. 그런데 보령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반대. 보령은 사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략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는 뭐냐면은 그 어떤 다국적 제약사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기를 줘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서 먹으려는 것이고, 이 보령은 뭐냐면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레코드를 가진 이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블록버스터.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레거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방송으로 예를 들면 쉽잖아요. 유튜브나 틱톡이 뜨지만 KBS, SBS, MBC라든가 라디오 이거 역할 무시 못합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는 것 때문에 유튜브에도 시니어 대상으로 무슨 오디오북이니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령은 뭘 사는 거냐면 KBS, SBS, MBC, 라디오 이런 걸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전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새로운 거를 줘서 유튜브, 틱톡이 더 변형을 해가지고 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럼 보령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름은 오래되고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만큼 확보된 환자가 많고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성공시켰잖아요. 렉나자랑 지금 얀센의 아미반타맙이라는 물질이었는데 그걸 두 개를 병행해서 마치 신데렐라랑 왕자님이 이 결혼을 하듯이 합쳐가지고 지금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먹고 있는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표적 항암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표적 항암제 시장의 왕자고, 비소세포 폐암을 보통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증이 있지만 비소라는 거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소인데 비가 붙었으니까 세포가 작지 않은 폐암이라는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표적 항암제 1위고, 그다음에 머크의 키트루다의 그 시장은 면역 항암제예요. 우리가 1, 2, 3으로 나눴을 때 1세대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세포에 뭔가 독성이 있을 것 같은, 되게 독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독해요. 너무 독해서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폐해지죠.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머리 다 빠지고, 그래도 암을 죽여야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죽이는, 그냥 옛날에 그거죠. 요즘에 정밀미사일 뭐 드론으로 타격하는데 옛날에 세계 1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뚱뚱한 포탄 막 아무나 다 쏟아 붙여요. 그냥 던지고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민간인도 다치고 막 우리 건물도 부서지고 이런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서 표적 항암제라고 타깃을 해서 그 타깃만 공략하는 게 나왔고, 그 타깃만 공략하는 거에서 이제 부작용을 더 줄이려고 면역 항암제라고 인간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을 스스로 퇴치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까지 간 거죠. 이게 1, 2, 3, 4대로 진행이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렉나자가 지금 경쟁하는 그 시장이 표적 항암제고, 머크의 키트루다가 있는 그 시장이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세대라고 해서 물론 1보다 2가 더 낫고 2보다 3이 낫고, 3세대가 예를 들어 머크의 키트루다에 또 내성이 생기면 4세대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럼 4세대는 더 발전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1, 2, 3, 4대로 간다고 해서 더욱 부작용이 적고 좋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쓸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머크의 키트루다의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쓰던가 방사선 치료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여기에 안정적인 매출을 노리는 게 보령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이 하는 전략이랑은 완전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령이 사노피의 세포 독성 항암제, 아까 말한 1세대 항암제잖아요. 탁소텔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탁소텔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잼자도 있었고, 이 지금 보령은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약 금액이 최대 1억 7,500만 유로예요. 2,878억 원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는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저분 또 나왔어요. 저분 모든 게시판에 계시나요?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또 강쥐 산책하고 올 테니까 상 갖다 놔라. 또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자, 바이오는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판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죠. 바이오가 예전에 엄청나게 완전 그냥 테마였거든요. 실적 하나도 없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다 시뻘건데 그냥 기대감으로만 오르니까 말도 안 되는 PER, PBR이 나오고 마이너스면 IPBR, PER 안 나오죠. 근데 매출액이 막 1 막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엄청 뻥튀기 돼가지고 PER, PBR이 막 1000배가 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이오가 뉴스에 딱 뭐가 좋은 뉴스가 뜨면 바로 팔아버리는 게 낫죠. 그전에 기대감으로 다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직도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있고 바이오가 물론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다음에 요즘 말차가 유행이라 녹차 파는 회사인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보령. 자, 그다음에 보령, 이제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비유해서 머드축제 가즈아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보령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정말 답답한 모습이죠.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을 뚫어야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과열권으로는 사실 바닥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9년은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해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RSI 기준으로 201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거의 지금 요 44 정도 되는 여기는 굉장히 보령의 역대적으로 주가가 가장 차가운 지금 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개월 선을 벗겨야지 시작된다는 거.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상승이 시작되려면 저 20개월 선 저거 돌파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승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의 토모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바이오인데요. 바이오에서 약간 백업을 해주는 업체죠. 자, 저렇게 뭐 보령이든 한미약품이든 알테오젠이든 뭐 리가켄바이오든 뭐 이런 회사든 자, 저런 어떤 세포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세포를 분석할 때 보통 염색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 세포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모큐브의 기술은 그런 염색이라든가 무슨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천연의 세포를 아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바이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비파괴 검사라고 파괴하지 않고 안에 균열이 있나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를 검사하는 이 영역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요.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네요. 2024년도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9,93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54,400원. 와, 이런 기업은 정말 환영할 만하죠. 이거랑 정반대의 기업 많죠. 그렇죠? 상장하는 달에 최고가 찍고 12개월 내내 떨어져가지고 저기 바닥에 가 있는 업체들 많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토모큐브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해놨을까요? 자, 저분이 올렸습니다. 저 오늘 올린 게 아니라 꽤 됐는데 자, 9,329원 앞에 뭐 자리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797주 꽤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미 94.5%, 100% 이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났을 거예요. 올해 세 번째 더블이 될란가요? 저분 투자 진짜 잘하시네요. 저거까지 하면은 올해 세 번째 더블을 먹는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진짜 팔기 싫어. 차트 무너지는 그날까지 가장. 자, 왜냐면 팔기가 싫어요. 지금 계속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차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가져가야죠. 왜냐면 수익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장 고점에 파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또 뭐라고 해놨나요? 9월 22일 날. 자, 이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요 제약바이오 씬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삼천단제약의 본전이 와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토모큐브에 들어갔더니 삼천단제약이 얼마 전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고 토모큐브는 폭락이네요. 주식은 정말 어렵네요. 했는데 이분이 그대로 토모큐브에 계셨다면 어쨌든 토모큐브가 지금 또 상승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설마 또 토목급에서 다시 3,000원 제약으로 가지진 않았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바이오라고 해서 너무 이 생각을 단탈해가지고 왔다 갔다. 요즘에 바이오도 보시면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쭉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리 잘 잡으면은 진득하니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핑퐁핑퐁 하다가 역방향 타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자, 이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파를 준비했는데, 자, 아까 보령 머드축제 얘기를 했는데요. 보령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뭐 종목 게시판 가면은 꼭 그 얘기 있어요. 보령 머드축제 얘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령 머드 페스티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머드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죠. 자, 여기 보령이 인수한 약들의 이름입니다. 잼자, 알림타, 이번에 탁소텔까지. 자, 이게 전부 다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죠. 1세대 항암제여서 3세대, 2세대에 비해서 단점이 많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제품들을 사들임으로써 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런 요 전략이 보령의 전략이다. 마치 머드 축제 맨날 만드는 인어공주, 무슨 슈퍼맨 이런 거 만드는 이 전략이랑 똑같지 않나, 머드 축제의 어떤 그 방향성이랑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령 머드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보령 머드 축제 개막을 축하하면서 제가 한마디 외치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 개막! 보령제의 항암제 라인이 머드라? 올해 추석 연휴에는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난 규모다. 귀성길 정체는 추석 하루 전인 10월 5일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은 8시간 10분, 광주는 6시간 30분, 강릉은 4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지난해보다 최대 25분 더 걸린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휴가 길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소요 시간은 줄어든다. 부산에서 서울은 9시간 50분, 광주는 8시간 20분, 강릉은 6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5분에서 40분 짧다. 국토부는 혼잡 예상 구간 274곳을 집중 관리하고 공항은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된다. 10월 첫 거래일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입니다. 미국 셧다운이 95%가량 거의 확정적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양지수는 그래도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히려 셧다운이 금리 인하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에 따른 훈풍이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4%가량 오르면서 3,45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2%가량 오르면서 846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장이 진행될수록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붙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코스피 200이 약 1%가량 올라주면서 478포인트 지나가는 점,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띈다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 오전장 들어서만 약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하게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도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외인의 시장 지금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짚어볼 수 있겠고요. 기관은 2,2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천억 원가량 팔고 있다는 점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어느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다만 매수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18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 팔고 있습니다. 450억가량 매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시장 지금 1,406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1,404원가량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디램 반도체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DDR4의 가격이 $6 선도 돌파했습니다. 30일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의 평균 가격은 전달보다 10.5% 오른 $6.3로 집계됐습니다. DDR4 가격이 $6 선을 넘어선 건요,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최근 AI 인프라 확대로 HBM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범용 디램의 생산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2017년 구축됐던 데이터 센터가 서버 교체 시기를 맞으면서 디램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요. 디램과 함께 서버에 들어가는 ESSD 수요도 폭증함에 따라 디램은 공급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KB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추세에 들어섰다며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분기 최고 상승률을 지금 25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2% 넘게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86,000원 선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5,9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도 눈에 띕니다. 오늘 엔비디아 시총 4조 5천억 가량을 넘어섰고요. 오늘 관련 훈풍, 오늘 반도체주들 받아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2.8% 넘게 오르면서 35만 7,250원 선 지나갑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원익 IPS가 3% 넘게 오르면서 48,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 반도체 소부장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심텍 주가도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46,650원 선 지나갑니다. HPSP도 반도체 후공정주로 지금 편입이 됐죠. 1.78%가량 오르면서 3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와이오밍주 신규 발전소에 첨단 연료전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국내 SOFC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SOFC 기술을 기반으로 와이오밍주 1.8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인프라 구축 속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빠른 설치와 낮은 배출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오늘 국내 연료전지 솔루션 전문기업 한선 엔지니어링이 블룸에너지와의 거래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전기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10%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블룸에너지향 연료전지 솔루션은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생산 능력을 기존 500억 규모에서 1,500억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의 블룸에너지향 공급 매출도 올해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최고 10% 넘게 올랐지만요.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3.74%가량 오르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11,3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범한퓨얼셀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두산퓨얼셀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산퓨얼셀 주가 2.63%가량 오르면서 29,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범한퓨얼셀 1%가량 오르면서 28,850원 선 지나갑니다.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전환 기술이 적용된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큐렉스가 9월 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었죠. 이에 따라 알테오젠이 머크로부터 약 350억 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머크에 기술 수출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원천 기술에 대한 마일스톤을 달성해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알테오젠이 기록한 매출 1,029억 원의 약 34%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승인받은 머크의 키트루다 큐렉스에는 정맥주사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하 주사 제형, 즉 SC 제형의 키트루다 큐렉스는 30분의 투약 시간이 필요한 정맥주사, 기존 키트루다 IV와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투약이 가능하고요. 여러 세팅이 필요한 정맥주사에 비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FDA 승인에 이어 SC 제형 키트루다는요,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권고를 받은 바 있죠.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내 유럽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알테오젠 주가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데요. 5.8%가량 오르면서 14만 8,600원 선 지나갑니다. ABL 바이오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3.57%가량 오르면서 9만 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100% 관세, 현지 시각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간밤 화이자는 약가 인하와 함께 미국 투자 소식을 밝히면서 관세를 3년간 유예하기도 했죠. 이러한 점이 국내 제약바이오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살펴봐야 하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봐야 할 전망,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업 분석 알테오젠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에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장착되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온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럼 코스닥 알짜들 다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이슈 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카오도 원래 코스닥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코스피로 옮겼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으로 이전하게 된 얘기는 촉발은 이제 7월달에 알테오젠의 이제 2대 주주이자 이제 형인호 이제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7월달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으로서 누릴 만큼 누렸는데 사실 더 많은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피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지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악재라고 얘기하지만 악재도 아닌 것에 뭐 10%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뭐 한 1,000억 미만 정도의 그 소형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시총 25조 뭐 이에 해당하는 코스닥 1위 기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했고 이거는 이제 박순재 대표가 이제 한번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이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이틀 전이죠. 월요일 날 이제 알테오젠이 그 회사의 공시로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증권사가 필요한데 증권사를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이제 공식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피 이전을 원하는 그 속내는 무엇일까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뭐라고 보세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너무 코스닥 1초 시총 1위 기업, 뭐 시총 20조, 25조 그런 기업치고는 주가의 등락폭이 컸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등락폭이 크긴 하죠.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11월 15일로 기억나는데 금요일날 종가 11월 49,900원을 찍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넘어섰으니까 시총 1위 기업이 뭐 한 6개월 만에 이제 100% 오른 셈이니까 뭐 삼성전자도 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등락폭이 크다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단위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뭐 10%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알테오젠이 적정 주가를 찾았다 생각했던 안심하던 그 차에 뭔가가 또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20% 30% 떨어진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희석시키고 알테오젠이 시총의 규모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코스닥에서 떠나서 코스피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해요. 코스닥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제대로 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들도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해외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도 있어서 주가가 또 휘청인 적도 있었죠. 예, 그 최근에도 이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 알테오젠이 뭐 많은 분들이 그 알테오젠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알테오젠이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23일째 FDA 3상 승인이 날 거 생각했는데 그보다 빨리 이제 금요일 날 이제 FDA 3상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 머크에 이제 키투르다를 갖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한 키투르다 SC를 임상 3상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반가운 뉴스고 전 세계 의학 역사에도 큰 어떤 분기점을 나눌 만한 그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주가가 올랐는데 화요일 날 주가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UBS 증권이 알테오젠이 키트루아다 SC를 내놨어도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키트루아다 SC를 갖다가 선택하는 전환율이 늦을 것이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 뭐든지 다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UBS의 리포트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거나 아 이건 사실은 없는 얘기를 갖다가 거의 지어낸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UBS 리포트가 아까 말씀 FDA 키트루다 SC 3상이 발표하기 전에도 그 부정적 리포트를 냈었어요. 그 부정적 리포트를 냈는데 임상 3상이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맥락 리포트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임상 3상이 승인되거나 승인되기 전이나 UBS 증권이 제시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가 27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UBS가 바라보는 거는 임상 3상, FDA 임상 3상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임상 3상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임상 3상을 받기 위해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가다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나요. 그리고 3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드랍하는 경우도 있는데 3상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은 완제품으로서 시장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매출로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호재입니다. 근데 UBS는 임상 3상 결과 나기 전에 부정적 리포트를 내더니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가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UBS가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하면서 근거당 근거를 제시했느냐라는 관점에서 회의가 들게 하는데 더 큰 회의는 뭐냐면은 그렇게 근거 없는 비판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아유 UBS 뭐 지난번에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얘기를 했구나 라고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를 안 하고 알테오젠 주가가 임상 3상이 통과되니까 50만 원이 넘었다가 UBS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니까 4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주에 계속 떨어지면서 4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수급이 얼마나만큼 이제 기초체력이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UBS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안 같으면은 한 1, 2% 떨어지고 50한 1만 원, 2만 원 갔으니까 너무나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과 UBS 리포트가 맞물리면서 한 뭐 47만 원, 뭐 48만 원 정도 떨어졌으면 한민자 생각하는데 44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근거 없는 리포트에 휘둘릴 정도로 알테오젠의 수급, 알테오젠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뭔가가 좀 진짜 배기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아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유상증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 동일하게 무상증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알테오젠이 그때는 이제 올해 한 그 2월쯤에 벌어진 일인데 알테오젠 그때는 시총이 한 20조쯤 됐습니다. 20조쯤 되는 기업인데 올해 2월 달에 지금 화면 보신 대로 2월 19일 날 알테오젠이 1,500억짜리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뭐 상장사에게는 뭐 언제나 비일비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알테오젠의 시총이 20조 원이었거든요. 20조 원에서 2천억짜리만 해도 1%인데 1%도 못한 1,500 정도의 알테오젠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보신 대로 쭉쭉 뻗어나가다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네. 횡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겪는 불가피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서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상증자 논란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1,500억이 필요하다라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당시에 이미 알테오젠이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3,000억이다. 아니 1,500억이다. 1,500억이 있는데 1,500을 모두 이제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1,500억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갖다 유상증자 하겠다 이해가 된다. 예를 들면 그 공장에 필요한 돈이 1,500억이니까 거기서 1,000억은 원래 알테오젠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0억 유상증자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장에 돈이 필요하다 1,500억을 몽땅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박순재 경영 CEO가 주주들을 뭔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CB나 BW 하는데 당시 알테오젠 RCPS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RCPS도 뭐 BW, CB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RCPS는 RCPS를 받아간 그 채권자가 원하면 주식을 안 받아가고 원하면 캐시로 받아가요. 아,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 유상증자는 잘 듣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식으로 줬느냐라는 맥락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2월 19일 유상증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뭔가 또 돌발이 생기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코스닥에 머무르지 말고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자. 차이점 무엇이냐?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코스피의 시총 상위 그룹만을 쫓아다니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자동적으로 알테오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탐방을 하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코스피 인덱스 추정 펀드들은 알테오젠에 지금까지 겪었던 악재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거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기초 체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처럼 10%, 15%, 20% 떨어진 일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없겠다라는 맥락에서 형인호 대표가 이제 알테오젠에 코스피 이전을 요구했고 이거를 이제 박순재 대표이사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셈법이 잘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과거 데이터도 좀 궁금하고 주가에 결국 보탬이 될런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당장 뭐 이렇게 그 예전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했을 때 당장 주가 보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탬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달라붙었을 때 공매도가 사실은 코스피를 이전하면은 해당 공매도회가 일정 이상 청산한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제 보탬이 된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차원에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코스피 추정 펀드가 생기니까 추정 펀드가 알아서 이제 알테오젠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한 펀드당 뭐 1,000원, 2,000원씩 안 할지라도 오히려 나눠서 한 곳이 1,000원, 2,000원 들어온 것보다는 10건이 100억, 200억씩 들어온 것이 훨씬 당연히 이제 체력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알테오젠의 수급에도 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소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급등락이 너무 심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은 주가의 급등락이 출렁거리는 게 줄어드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서도 형성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가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코스피 이전을 제외한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또 반등하기 위한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추가 동력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테오젠이 뭐 그전에 계속 아주 유망한 주식이었지만 유망한 주식의 탈을 넘어서 진짜 마치 이제 스포츠로 치면 이번에 이제 K부에 등장했는데 잘 될 것 같아라는 선수들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스타가 되는 선수는 드물듯이 알테오젠도 한 4년, 5년 전부터 알테오젠 유망한 주식으로 하고는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실제로 오늘처럼의 어떤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 2월로 기억하는데 아까 말씀 키트루다 SC의 제형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 체결하면서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산도스도 있고 몇 군데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로 알테오젠이 이제 그 주가는 며칠 올라가려면 블록버스터 신약과의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필요하다. 기술 수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전 세계 블록버스터 신약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MSD 키트루다가 뭐 한 해에 한 40조, 43조 정도 매출 올리니까 넘버원이지만 항암제에 있어서는요. 그런 어떤 신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약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알테오젠의 주가나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한 번 또 이제 그 눈덩이처럼 붙으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테오젠 주가가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70만 원이 사실은 이제 공연불이 아니고 허망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 모멘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한데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왜 알테오젠 기술을 이렇게 차용할 거라 보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은 키트루다도 원래 훌륭한 약품이지만 원래는 보통 그래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의료진이 그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 어쨌건 최대한 6분 정도만 투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우리로 치면 한 2차 병원 정도 가야 될 것이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도 정맥 주사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주사를 놔도 되기 때문에 동네 의료원 가서도 키트루다의 이제 SC를 갖다 복용하면 된다. 이런 대단한 편의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비롯한 많은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알테오젠의 이제 SC 기술을 피하 지방 기술을 채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투약 시간도 줄어들고 투약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부산에 사시던 분이 부득불 자신이 서울대병원에 와서 임상을 갖다 받으면서 투약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3시간 걸린다. 투약 시간이. 그러면 이제 3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부산에서 서울 오려고 하면은 또 그분이 환자이니까 당일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와야 되고 1박 2일 정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가 채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약 시간이 대폭 줄게 되면은 동네 또 병원에 가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환자 편의성이 대폭 올라갑니다. 이것이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노리는 바고 또 다른 노리는 바가 사실 이 부분이 더 큰데 두 번째가 큰데 뭐냐면은 모든 특허 만료가 있습니다. 20년이죠. 20년이 되면 천하에 없는 신약이라 할지라도 사실 온갖 군데에서 베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키투르다도 환자의 편의성도 있지만은 MSG도 환자의 편의성을 봐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채택하긴 했지만은 더 노리는 건 뭐냐면 키투르다의 특허가 만료가 임박했으니까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가 새로 접목해서 이게 신약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장을 예. 사실은 이제 FDA가 받아준 거거든요. 기간 연장에 대한. 네. 받아주지 않았으면 사실 임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FDA가 신약이니까 임상을 다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다고 임상을 한 거예요, 이거에.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이거 사실 돈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미국 먹기 입장에서 기꺼이 임상을 다 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동일한 맥락이 블록버스터 신약들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키트르 SC의 성과를 보면서 알테오젠에 계속 지금 저도 합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어쩌면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조만간 큰 블록버스터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하는 흐름들 그쪽에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편의성, 효율성 그건 엄청난 획기적인 그렇죠. 예, 예. K바이오의 힘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는 알테오젠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추가 상승 동력 챙겨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전국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도 오늘은 맑음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코스피도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하며 3,45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는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10월 첫날인 오늘 반도체주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메타와 코어웨이브의 20조 원 규모 10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 2% 상승하자 시가총액 4조 5천억 원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도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DDR4 가격이 6달러 선을 넘어서자 오늘은 디램의 대안기술인 소캠 관련 종목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XL입니다. 차세대 인터페이스로도 불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쾌청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제품 출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주인 TLB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TLB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에 참여해 제품 개발을 완료한 점이 오늘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도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블룸에너지 주가가 15% 급등했는데 미국 와이오밍주에 들어서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발전소에 자사의 첨단 연료소지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며 오늘 SK D&D, 한선 엔지니어링, 두산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강한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 추진과 또 선박법 통과 기대감, 여기에 대형 조선사들의 잇따른 수주 소식까지 겹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KS 인더스트리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역시나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 오늘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자 투심이 자극된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계도 가을 날씨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개별 모멘텀으로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이어서 특징도 날씨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기업 오늘 명인제약입니다. 이가탄으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 장중 더블을 기록하면서 폭염 같은 여름 날씨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령인데요. 보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탁소텔의 연매출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오늘 보령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살펴보시죠. 네, 다음 기업 하나엔진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다올투자증권은 하나엔진에 대해서 올해 4분기부터 2023년에서 2024년에 수주한 고가 엔진 납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믹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는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대장주 APL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000억 달러의 매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부각되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